이쪽으로 돌리는 거. 예, 총님 나오시죠. (2006년도) 2월에 대정부 질문하고 15년 만에 합니다. 총님 요즘 말씀이 굉장히 거칠어지셨어요. 어떻습니까? 거칠어진 게 아니고요. 이제 질문이 거칠다 보니까 답변도 좀 그런 측면이 있다면 좀 거칠지 않도록, 설령 질문이 거칠더라도 거칠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의 바른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선 후보 경선에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좀 그래 됐죠? 본인 말씀을 혹시 하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본인의 입장을 말씀하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혀 그거하고는 안 나가십니까? 지금 저는 코로나19와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4년 전에 대선 슬로건으로 나라다운 나라 만든다고 했습니다. 지금 시중에서는 첫째, 이게 나라냐 이런 한탄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조국 가족 범죄단 사건, 추미애 전 장관 아들 탄력 문제 수사와 처리, 윤석열 총장 막무가내 쳐내기, 이걸 보면서 시중에서는 이게 나라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전혀 공감하지 않습니다. 물론 현재 상황을 보는 시각이 국민에 따라서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역대 대통령 중에 집권 5년 차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로부터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가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잘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나라냐에 앞장서서 또 요즘 돌고 있는 말이 나라가 네 거냐 그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글쎄요, 저는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체코에서 영부인이 보여준 태도는 부부가 해외여행 간 것 같았다. 현직 대통령 딸이 해외 이민 간 거는 이거는 역사상 없었다. 아들이 영세 예술인을 자처하면서 재난지원금 1,400만 원이나 수령하고 당당하게 반박하는 거, 이런 걸 보면서 국민들이 나라가 네 거냐 그럽니다. 어떻습니까? 예. 사람이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색안경을 끼고 보면 다 달리 보이겠죠. 저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주례회동을 통해서 대통령께 보고도 드리고 또 여러 회의 과정에 같이 합니다만은 저는 그런 금방 말씀하신 그런 것은 그야말로 오해다. 대통령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국정을 돌보고 계시고 많은 성과도 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가족 관리도 그래 합니까? 가족 관리도 잘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야당 의원이 따님의 해외 이주 문제를 제기했을 때 고소한다고 했는데 지금 1년가량 지났는데 조용하네요. 또 최근에 청와대 대변인이 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법적 조치한다고 했어요. 이런 고소 정치를 대통령이 해도 됩니까? 제가 좀 결례의 말씀을 예. 해도 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홍준표 의원님은 야권의 지도자분의 한 분이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를 불러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질문을 하실 때는 그야말로 좀 국민의 눈물을 어떻게 닦아줄 것인가, 어떻게 이 나라의 미래를 제대로 설계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잘 살 수 있게 할 것인가 등등, 뿐만 아니라 남북 문제를 비롯해서 또 새로 미국에서 대통령도 취임을 했고 해서 저와 나눌 수 있는 얘기들이 참으로 많을 텐데, 사실은 그 이슈가 좀 적절치 않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신뢰를 무릅쓰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작입니다. 자, 대통령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고 했습니다. 이대로 됐습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치 지금 IMF 직후의 한국 상황하고 비슷합니다. 의원님,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세계를 강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위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취임했을 때 남북 관계가 어땠었는가를 생각하면 그래도 대통령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위기 관리 일터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성과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검경 수사권 분리를 비롯해서 국정원 개혁이라든지 자치경찰제라든지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하는 시대적인 요청을 제대로 잘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경제가 매우 중요한데요. 사실 작년에 세계 경제가 몸살을 앓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나라 하나도 없죠. 우리 국민들께서도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평가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경제 성장률도 역성장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OECD 국가들 중에서는 제일 나은 평가를 받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포용적인 복지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정책들을 차분하게 잘 진척시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생각만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우리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프고요. 우리 청년 실업 문제라든지 저출산 문제라든지 많은 과제를 안고는 있지만, 그래도 문재인 정부는 어려운 가운데 최선을 다했고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 대책을 25번째로 오늘 발표했습니까? 부동산 문제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과거에 그 국토부 장관도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그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요. 또 대통령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부동산 문제가 뭐 여러 가지 이유야 있지만 이유 불문하고 제대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정책이 잘 집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한 바가 있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시절에 부동산은 폭등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시절 부동산 시장은 안정이 됐어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유동성이라든지 수요와 공급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수요와 공급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이 부동산은 공급 의지가 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공급이 성사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년, 10년 전부터 어떻게 공급 대책을 세워왔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공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권 자체가 그 공급을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오늘 우리 국토부 장관이 공급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게 금년 내에 공급이 성사되지 않지 않습니까? 수년이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은 사실은 그 이전 5년, 10년 전에
주택에 대한 정책들의 결정물이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책임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과거의 유산에 의해서 현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을 감당하고 그 어려움을 해소해야 될 책무는 현재 그 당시 집권하고 있는 정부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 이 문제가 당장 우리가 만들어낸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 정부가 지고 그걸 수습하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복궁 무너지면 대원군 탓하면 되겠네. 대원군은 너무 기간이 길죠. 그런데 제 말씀은 그냥 제가 말하자면 임시 방편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런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수년 전에 공급 계획 세워놓은 것이 지금 실제로 공급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아니, 가만히 있어. 내 말할 때만 이 눌러줘요. 제가 처음 물은 거는 노무현 문재인 시절에 부동산은 왜 폭등했고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부동산은 왜 안정됐는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제가 꼭 저는 전 정권의 탓을 하는 게 아니고, 문제의 소질은 이 정권의 부동산 대책에 이념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폭등하는 것이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참, 예,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적폐 수사 열심히 했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앞세워가지고 서울지검 특수사부까지 배치해서 많이 했죠. 그러나 문재인 적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드루킹 사건 윗선 수사를 했습니까? 울산시장 선거 부정 사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라임 옵티머스 사건, 원전 폐기 은폐 조작 사건, 최근에 4대강 보호 해체 결정, 이 나중에 문재인 적폐 사건이 본격화되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럽니까? 예, 저는 어느 정권이건 어느 정치인이건 관계없이 이 책임져야 될 일은 책임지고 또 결국 그렇게 해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그걸 적폐라고 홍 의원님은 규정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우선 이 부동산 정책에 이념이 들어가 있다. 글쎄, 이 부동산 정책에 어떻게 이념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고, 또 시중의 유동성이 과도하거나 투기 세력이 발로하면 경우에 따라서 집값이 폭등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제가 이제 남 탓을 하기 싫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공급되고 있는 주택의 양은 사실은 우리 홍 의원님이 함께 하시던 정당의 두 분의 대통령님들이 집권하실 때 그때 이 씨를 뿌려놓은 것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과 연관 지어야 되고, 공급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급만 가지고, 수요 공급만 가지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교육 문제라든지 다양한 이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전가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은, 그렇다고 무슨 이념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도 공감하기가 어렵고요. 거론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현재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의법 조치 제대로 잘 법에 의해서 처리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수사가 안 되고 있어요. 수사가 안 될 리가 있습니까? 아니, 지금 이 멀쩡하게 이 원전 관련해서 사실은 국정 과제에 관한 것은 사실은 수사의 대상이 되거나
또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수사가 안 될 리가 있습니까? 만무한 종인, 일이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감사원의 직무 중에서 우리나라 감사원은 회계감사뿐만 아니라 정책감사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안 보시죠. 네, 이제 할 수는 있는데요. 할 수는 있는데 그걸 그렇게 조자룡 헌칼 휘두르듯이 휘둘리면 안 되죠. 보해제한다고 했는데 진짜 하실 겁니까? 그건 잘 아시다시피 지역 물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유형 물관리위원회, 금강, 섬진강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물관리위원회에서 건의된 내용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검토한 끝에 그대로 수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지에서의 수용성이나 또 보가 만들어진 다음에 수년 동안 지내오면서 거기에서 그 보를 또 활용했던 국민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지역에서 시기는 잘 결정해서 하시도록 그렇게 정해 놓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적절한 판단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대강 보가 생기고 난 뒤에 방송사에서도 홍수 또는 한해 피해 성금 생방송으로 성금 모금하는 거 봤습니까? 아니 그거야 국가 예산으로 우리 늘 해마다 했잖아요. 국가 예산으로 했지 않습니까? 아니 금년도 홍수 나고 하면 전부 수해 성금 내잖아요. 그걸 줄 서서 쭉 내고 생방송하고 하는 걸 4대강 보 생기고 난 뒤에 한 번도 있었습니까? 아니 금년도에 수해 못 보셨습니까? 참 4대강 주변에 금년 있었냐, 이 말이에요. 금년 여름에 수해 못 에이. 보셨습니까? 지금 4대강 보가 그대로 있는데 금년 여름에 수해가 엄청나게 피해가 나서 지금 그분들 굉장히 지금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죠. 4대강이 그래서 수해를 막았다고 하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뭐 총리님하고 오늘 싸우러 나온 게 아니고 그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자 가렴주구 가정맹호라는 말 아시죠? 예, 압니다. 예. 세금이 너무 가혹하다 이거예요. 종부세가 왜 종부세입니까? 종합부동산세죠. 그렇죠. 예. 집도 있고 땅도 있고, 그 다음에 다주택자고 종합부동산세죠. 그런데 단일 부동산에 왜 종부세를 매깁니까? 아니 그 세법이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아니 세법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법을 그게 말이 안 집행하는 되죠. 것인데 이제 혹시 아니 예. 거기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그 단일 물건에 종합부동산도 아닌데 왜 종부세가 단일 물건에 또 부과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종합이라는 게 꼭 여러 가지 부동산이 다 합쳐졌다는 뜻이 아닐 수 있고 만약에 아니 이제 그러면 그 법에 이름이 잘못 지어졌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은 이 일정 수준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유세의 성격도 있는 것이죠. 종부세라는 게. 재산세가 있잖아요. 재산세가 그러니까, 부과되고 그 그러니까 물건에 또 종부세가 부과된다. 예. 근데 그러나 이제 종합부동산이 아닌데. 예. 그래서 또 공시지가가 마음대로 올려가지고 정세를 하는 거. 이 조세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마음대로 이렇게 공시지가 올려가지고 정세하는 것. 이거 헌법 위반 아닙니까? 아니 저 의원님 공시지가를 어떻게 마음대로 올립니까? 그것은 법에 의해서 올리는 것이죠. 법과 제도에 의해서 올리는 것이지 누가 개인이 마음대로 올립니까? 아니 제 이야기는 조세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는데 그렇죠. 예. 법률이 아니고 행정기관이 세율을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아니죠. 행정기관이 세율을 정하는 아이고 것이 이건 뭐 아니고 듣는 게 국민들이 판단할 테니까 그 종부세는 네. 이제 이 법에 의해서 부과하는 것이고 재산세 과세 표준이 되는 공시지가나 이런 것들은
그것을 결정하는 결정하도록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공시지가를 산정해라라고 하는 법에 의해서 이걸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공직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렴주구 가정맹호라는 말이 요즘 유행입니다. 자, 코로나 대책에 지난 추석 때도 못 내려가게 하고 가족끼리 못 만나게 했는데 이번 설에도 그럴 겁니까? 예, 아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참 국민 여러분께 너무 송구합니다마는 현재 코로나 상황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오늘 또 45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거든요. 작년 이때 같으면 뭐 사실은 훨씬 숫자가 작았죠. 그래서 이제 방역은 경제와 직결됩니다. 우리가 방역에 성공하지 않으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닦아줄 방법이 없어요. 방역에 성공해야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죄송하지만 이번 설에도 가능하면 좀 집합을 만나시지 말고 뭐 전화를 하신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정을 나눠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설 밥상 민심을 막으려고 하는 그 목적 아닙니까? 뭐 그렇게 머리가 좋지 않습니다. 저는. 또 코로나가 밤 9시 이후에만 창궐 합니까?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왜 9시냐? 독일은 8시입니다. 독일은. 그리고 어떤 나라는 6시도 있고요. 10시도 있고. 그런데 이제 9시로 하면 뭐 1차 저녁 잡수시고 댁으로 돌아가셔도 되는데 그게 시간이 늦어지면 2차도 되고 또 이제 2차가 되면 또 소주도 한 잔씩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마스크를 벗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방역을 좀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죄송하지만 좀 일찍 댁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하는 차원에서 9시가 나온 것이지 뭐 바이러스가 9시 이후부터 활동하고 그런 것은 아니죠. 예. 동부구치소에 1,200명 이상이 집단 감염됐고 2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누가 책임집니까? 정부가 책임이죠. 예. 정부가 책임이면 누가 책임집니까? 저도 책임이 있고 감독 책임이 있고 법무부나 또 이제 교정 당국도 책임이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신천지하고 사랑제일교회는 사실상 책임을 지웠는데 이번 동부구치소 사태는 누가 책임집니까? 이제 아마 그 사태가 수습이 되고 나면 CCBB를 가려서 책임을 지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그거 아니죠. 지난번에 신천지하고 그 사랑제일교회 할 때는 사태 수습되고 난 뒤에 한 거 아니죠. 지금 책임 문제가 제기되는데 그 누가 책임집니까? 신천지하고 동부구치소를 병렬로 놓고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특히 이제 신천지의 경우에는 그분들이 방역 조치에 협조를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그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서 그거 다 무죄 났어요. 그거 다 무죄 났어요. 아니 이제 꼭 무죄가 났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죠. 아니죠. 이제 형사처벌하려고 했는데 전부 무죄 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무죄 난 것은 존중을 하지만 또 뭐 그게 이제 1심으로 끝날지 더 두고 봐야 될 일이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이 법에 의해서 책임이 따져지겠습니다만은 방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빨리 확진자를 찾아내서 접촉자를 트레이스 해가지고 치료를 하고 그래서 코로나를 극복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명단도 주지 않고 또 추적하는데 추적에도 협조를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방역을 협조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방역을 방해했죠. 그것과 동부구치소는 사실은 업무상 과실이 있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은 저는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좋습니다. 뭐 예. 국민들이 판단하겠죠. 예. 그런데 USB 그거는 왜 공개하지 않습니까? 아니 잘 아시지 않습니까? USB는 이제 정상 간에 주고받은 거 아닙니까? 원래 정상 간에 주고받은 것은 공개하지 않는 게 국제적인 관행이죠. 만약에 그런 관행을 빼면 정상 간에 대화를 한다든지 어떤 것을 할 때 이게 모두 공개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제대로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정상 간의 대화나 주고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국제적인 관행입니다. 우리가 그걸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주장하거나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미국에는 건네주고 대한민국 국민한테는 너는 알 필요 없다. 그거는 좀 곤란하죠. 아니 미국 국민들한테 건네드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북 문제의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미국의 책임 있는 당국자들과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게 이제 비밀이 확실하게 지켜진다고 하는 전제하에 미국의 특정 공직자에게 이게 제공이 된 것이지 미국 국민들께 제공한 게 아닙니다. 아니 미국 당국에는 제공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이해관계가 깊은 사람들인데 너희들은 알 필요 없다. 우리끼리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은 알 필요 없다. 그 뜻입니까? 그건 잘 아시면서 그러십니까? 네, 잘 몰라요. 사실은 국민들께 보고드리지 않고도 미국의 이 정보 당국이나 외교 당국과 주고받는 정보가 굉장히 많죠. 그 내용들을 국민들께 보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국익에 합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총님, 동시에 이걸 대응을 하면서 예. 북풍 공작 색깔론 이야기했어요.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이것은 색깔론도 아니고 북풍 공작도 아니고 본질론입니다. 예? 색깔론이라는 것은 50 시절에 용공 조작하는 걸 색깔론으로 막았어요. 그러나 이번에 USB 사건은 이거는 본질론입니다. 색깔론이 아니고 정권의 본질론입니다.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북한에 원전을 지어줄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면서 그것을 정치적인 용어로 공격을 하니까 그런 이 대응을 한 거 아닙니까? 정치인이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지 그럼 정치인이 사법적으로 공격합니까? 그건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에이, 그것은 그래 하는 거 아니죠. 정치인의 자, 말에도 이젠 그것만 그만하고 지금 시간도 얼마 없어요. 뭐 제가 얘기하는 건 시간 카운트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정치인의 말에도 품격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 정치인도 국가적인 이익을 생각하면서 하셔야지. 지금 이 판국에 이제 그렇게 한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보고요. 급하면 국가적인 이익 내세우고 급하지 않을 때는 야당을 억박 지르고 고소한다고 하고 그게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겠습니까? 자, 한미 군사훈련을 왜 합니까? 동맹국의 이 방위 태세를 함께 조율하고 국토 방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죠. 그러면 국토방위는 왜 합니까? 주적이 어디입니까?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국민의 안전과 아니, 그러니까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북에 있죠? 그렇죠? 이제 주적이라고 하는 개념을 쓰지는 않지만 주적이라고 안 하더라도 그런 개념을 쓰지는 그렇죠. 않지만 현재 한미 군사훈련은 우리한테 북의 남침 여부 때문에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 그런데 위협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가 방어적으로 한미 군사훈련을 하고 있죠. 그런데 대통령께서 한미 군사훈련을 김정은한테 물어보고 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하는 게 그게 옳은 처사입니까? 그것도 이제 아다르고 어다른데 물어보고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혀 이 취지를 왜곡하는 말씀이지요. 이제 지금 2018년에 9.19 합의가 있었으니까 그 합의에 근거해서 필요하면
의논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생각을 하셔야지 뭘 물어보고 합니까? 그건 전혀 사실과 다르게 그렇게 왜곡하시면 안 됩니다. 가덕도 신공항하고 TK 신공항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건설을 해야 되겠죠? 이제 대구 공항은 원래 군 공항을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이렇게 이전하기로 해서 지금 현재 완결이 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원래 계획대로 잘 추진을 할 터이고요. 그다음에 김해공항은 원래 김해공항에 대한 정책이 있었는데 그 정책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그래서 검증위원회를 하고 그 검증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현재 국토부에서도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를 하는 중이고 또 국회에서도 여야 간에 논의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항은 서로 다른 프로젝트죠. 같은 거죠? 아니 아시다시피 대구공항은 1년에 한 250만 정도 됩니까?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고 아마 김해공항은 거의 1,000만 정도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거점 공항으로 이렇게 되어 왔죠. 거점 공항으로. 그래서 하나의 중추 공항과 7개의 거점 공항 그리고 기타 공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대구 공항이 만들어진 과정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할 것 그것은 원래 계획대로 그대로 실천할 것입니다. 그러나 김해 공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은 정부와 국회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을 하자고 했습니다. 통합은 반대편하고 하는 거죠? 뭐 꼭 반대편이라고 할 거야 없죠. 그 다 같은 편이죠.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예. 그러면 국민 통합의 상징적인 사건은 우리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그 석방입니다. 그거 석방 안 하고 어떻게 국민 통합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 뭐 하여튼 이제 국민 통합에 저는 적극 찬동하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국민적인 공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뭐 그것은 사면권은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총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렇지만은 그냥 제가 저에게 얘기를 하라면 이건 국민적인 동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실행하기가 참 쉽지 않겠다. 옛날과 지금과는 국민들의 생각하는 것이 참으로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낙마하는 거 보고 겁이 나죠? 그 말하기는. 저는 그걸 꼭 뭐 그렇게 연결시키는 게 우리 홍 의원님답지 않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는 게 총리답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잘하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